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독립영화 한 편이 지금까지도 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이름을 오르내리며 찬사를 받고 있어요. 영화 벌새 이야기입니다. 1994년 중학교 2학년 소녀 은희의 시선을 통해 본 우리 대한민국 세상 이야기, 한국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 관객들의 마음까지 울렸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영화의 미래를 보여주는 감독,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영화감독 김보라 씨는 동국대학교에서 영화 영상학을 전공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2002년 단편 영화 계속되는 이상한 여행을 통해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빨간 구두 아가씨, 귀걸이, 리코더 시험 등의 단편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2011년에 제작한 리코더 시험은 미국 감독협회 DGA 학생영화상, 미장센 영화제 심사위원상과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대구 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관객과 만난 영화 벌새는 김보라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영화 벌새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베를린 국제영화제, 트라이베카 영화제, 런던 국제영화제 등 지금까지 국내외 영화제에서 34개의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며 독립영화 최고의 화제작이 됐습니다. 화제의 영화 벌새 만드신 김보라 감독,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4관왕? 네. 그럼 몇 개 나라 다녀왔어요, 그 사이에? 한 20개 정도의 도시를 다녀왔었어요. 네. 지난 1년여 사이에? 네. 이야, 바빴겠어요? 네.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외의 많은 영화제에서 공식 초청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본인 돈으로 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왜 공식 초청을 하느냐?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화제 측에서도 시상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시상식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경쟁 작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쟁작은 대부분 초청을 하려고 공식 하셔요. 초청하죠. 네. 가서 상 탄 경우가 많아요? 갔다가 허탕 친 경우가 많아요? 감사하게도 상을 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어떤 영화제, 어떤 상입니까? 아무래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탔던 상이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한 거였는데 갑자기 상을 타게 돼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가 좀 저희 모두 다 놀라고 저도 막 그날 상 받고 울고 막 그랬었어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어느 분야 상을 탔어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그 섹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제너레이션 섹션에서 그 14 플러스 대상을 받았어요. 네. 좀 해석해줘요. 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은 주로 이제 성장 영화라던가 그런 청소년 그들이 주로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이제 주로 성장 영화인 영화들을 트는 섹션이고요. 거기에서 14 플러스는 14살 위에 아이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K 플러스는 그 14살 아래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또 섹션이 나눠지는데 저는 14 플러스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14살 이상의 청소년이 주인공인 영화를 다 합해서 봤을 때 벌새가 최고다. 네. 금년에는 그런 거죠. 네. 벌새 어떤 영화인지 우선 이거 개봉한 거는 언제부터였었죠? 개봉은 8월 29일 날 했었고요. 작년 아니면? 올해요. 올해? 네. 올해 8월에 했어요? 네. 그때까지 왜 개봉을 안 했죠? 작년 부산영화제에 선을 보였는데?
원래 개봉이라는 게 극장의 사정도 있고 배급사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율을 해보다가 8월 말에 그렇게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영화제에서 많이 상 탔다는 소문이 나면서 네. 시작된 거죠?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저희 배급사가 보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배급 결정을 하고 그리고 8월 말에 개봉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게 저희가 날짜가 미뤄진 건데 사실 그 전까지 상을 많이 타게 되면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홍보가 된 관객들의 기대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개봉가도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극장 측에서도 또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보다 좀 더 많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관 정도? 처음에 개봉했을 때 140 몇 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많은 거죠. 물론 그죠. 상업영화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긴 하지만 네, 다른 독립영화에 비해서 지금도 많았어요. 개봉 중입니까? 네, 지금도 몇몇 극장에서 상영 중입니다. 몇몇 계속. 군데만? 한 열 몇 군데 정도에서 지금까지 상영하고 누적 있어요. 관객 수는? 13만 6천 얼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13만 6천. 네. 100만 안 되는군요. 독립영화에서 10만은 상업영화에서 1000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배급사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뭐 전 세계의 여러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좀 관객들이 찾아줄 걸 기대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는군요. 이제 극장의 숫자가 정말 중요한 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라던가 혹은 굳이 극장을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주로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세요. 근데 사실 동네 극장에서 영화가 벌새가 안 틀어지거나 그렇죠. 혹은 시간이 오전 시간이나 이러면 안 보고 그냥 지금 상영하는 걸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업영화는 1000개가 넘는 숫자의 극장으로 개봉을 하니 그냥 가서 보시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은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찾아주셔야 되는 일부러 거죠. 찾아가서 네, 맞아요. 시간도 맞춰서 네. 아, 그런 것에 비했을 때 23만 6천 명이 넘는 숫자는 사실 저희한테는 정말 감사한 숫자예요. 네. 손익분기점 넘긴 겁니까? 그럼? 네, 넘겼습니다. 넘긴 거예요? 네. 오, 다행입니다. 네. 벌새가 진짜 새죠? 새 이름이죠? 네, 벌새. 우리나라에는 안 산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예요. 그 TV 화면에서는 많이들 봤을 거예요, 아마. 네. 그죠? 네. 한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가만히 날개짓 하면서 서 있는 새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니는데 마치 정지해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예. 되게 날개짓을 너무 빨리 해서 육안으로 보기 되게 어려운 그런 네. 날개짓인 거죠. 1초에 한 8, 90회 날개짓을 한다고 해요. 그 새의 이름을 영화의 제목으로 한 이유는? 그 새가 이제 너무나 작은 새인데 아주 먼 거리를 꿀을 찾아 날아다니는데 그냥 앞으로만 가고 1초의 날개짓도 그렇게 무수히 8, 90회를 하면서 굉장한 생명력이라던가 어떤 뭐 희망이라던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 새의 상징인 거예요. 예. 그런 새의 상징 사전 이런 걸 찾아봤을 때 그래서 이 은희라는 벌새의 주인공 은희의 여정이 이 벌새랑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1994년 서울 대치동에 사는 중학교 2학년짜리 은희.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김보라 감독이 94년에 몇 살이었어요? 저는 중1이었어요. 은희는 94년에 중2고요.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자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창작자는 자신의 깊은 경험이나 감정들을 끌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작품에. 그래서 제 유년기의 조각조각 때, 제 유년기에 뭐 살았던 동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영화에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영화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던가 큰 이야기 구조 이런 것들은 다 창작의 결과물인데 가장 제가 담겨 있는 부분은 감정적인 그런 선들. 제가 실제로 유년에 느꼈던 감정, 외로운 슬픔, 기쁨, 희망 이런 것들은 영화 속 은희가 느끼고 있는 감정선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실제 94년에 유행했던 청소년들의 뭐 가방, 네. 옷까지 뭐 신발 이런 것들 다 등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하필 딱 그 해 94년을 시대 배경으로 하셨는지 뭘 네. 말하고자 한 건지.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기 때문에 성수대교 94년. 붕괴 사건. 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94년에 일어났고 그 성수대교 사건이 영화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94년일 수밖에 없었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넣었던 이유는 이 영화 벌스에서 은희라는 주인공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붕괴, 그리고 가족이나 그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단절감, 그리고 은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의 계속해서 발생하는 단절, 붕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다리의 물리적 붕괴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영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94년이어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엄청 돌진을 하다가 그것에 제동을 걸었던 사건이 성수대교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루고 90년대 초반이 우리 사회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사실 그 해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더라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난 세월이 있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리로 인해서 관객들이 더 그것을 좀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형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의 현재도 여전히 발생하는 그것들을, 그런 많은 어떤 사회적인 붕괴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 유년 시절이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초중반이기 때문에 본인의 네. 성장 과정에서의 정서적인 부분. 네, 그것도 담고 싶었어요. 네. 네, 네. 다리가 끊어졌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소통의 루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소통의 단절을 의미한다. 네. 바로 그 점이 성수대교 해가 그 사고가 났던 그 해를 배경으로 했던 것이고, 네. 청소년 중학교 2학년 이 은희 양이 주변과의 관계에서 그 온갖 소통의 단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 94년에 우리 사회가 보여준 어떤 문제점들 같은 것 2019년 현재에도 그대로 있다? 아니면 네. 몇 가지는 좋아졌고 몇 가지는 여전히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사회는 항상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추동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혹은 더 과열된 부분은 제가 94년이었을 때 대치동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맥도날드가 전국에 얼마 안 되는 맥도날드였어요. 우리나라에 온 지 초창기군요. 네, 초창기. 근데 이제 그 대치동에서는 이 영화에서 드러나듯이 서울대가 되는 것과 아이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그 성적에 따라 A반, B반으로 나뉘고, 아이들이 학원을 정말 5개 이상씩은 다니고, 그리고 몇 동에 사는지, 왜냐하면 그 평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대치동이라도 계급이 있어요. 뭐 음마, 미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아파트의 성격에 따라 아이들이 그 계급을 나누고, 너네 부모님의 직업이 뭔지를 꿰고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이상한 식의 자본주의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 지역적으로 발생했던 대치동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예를 들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여기가 부산의 대치동이다. 여기가 대구의 대치동이다. 여기가 무슨 전라남도 뭐 어디의 강남이다. 이런 말들은 전국적으로 이 지역적인 욕망이 확산되었고, 그 확산된 욕망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뭐 학교 안에서의 그런 체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어졌잖아요. 혹은 두발 규정 같은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진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학생 인권, 네. 민주주의 네. 이런 측면은 좀 진보했다. 네.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네. 대치동 문제의 전국화네요. 네. 그죠? 그리고 여전히 그 분별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분별. 네, 구별하는. 너는 어느 학교, 우리가 어느 학교에 가야 성공인 거고, 뭐 그런 어떤 허황된 망상, 어떤 환영, 공동의 환영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느껴요. 네. 그걸 허황된 망상이라고 부르셨는데, 엄연한 학벌주의, 네. 학벌에 따른 또 끼리끼리 도와주는 문화, 네. 그에 따른 이 이해관계의 양극화, 네. 여전하죠. 네.
단순히 허황된 게 아니죠. 네. 현실이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그 중2 학생의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온갖 단절 등등만 나옵니까? 아니면 좀 뭔가 희망적인 것도 나옵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억압의 기제들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왜 억압되고 왜 불행한가? 혹은 왜 삶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못 느끼나에 대해서 다루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영화는 아니고 이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사람을 인간답게 하고 어떤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을 주는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영지와 은희 영지는 이 영화 안에서 한문학원 선생님인데요. 은희를 가르친 한문학원 선생님이고 다른 어른들과는 다르게 삶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른이에요. 어른다운 어른. 그리고 그 영지 선생님과의 어떤 우정을 통해 은희가 성장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자기 자신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게 저의 어떤 영화적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희를 둘러싼 많은 부분에서는 억압적 기제, 상실, 소통의 단절 등등이 나오는데 영지라는 선생을 통해 성장하는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영화 안에서는 이 아이가 아직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영지를 만나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또 깨닫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돼서 엔딩에 가서는 이 아이가 한뼘 자랐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이제는 개봉관 몇 개 안 되니까 뭐 스포일러가 돼도 할 수 없죠. 그 영지 선생이 근데 바로 그 성수대교 붕괴로 목숨을 잃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거를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어서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어찌 보면 은희에게는 한낱 신랏 같은 희망의 상징 존재인데, 그 희망의 상징을 왜 성수대교와 함께 무너뜨렸어요? 많은 분들이 영지의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를 되게 원망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영지를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문학적인 의미로서 저는 이 벌새라는 영화가 어떤 식의 은희라는 영웅, 작은 영웅의 서사처럼 보이길 바랬고 왜 그런 영웅 서사의 그런 원형적 구조를 들여다보면 항상 영웅의 여정 속에서 현자가 나타나서 가르침을 전수하고 떠나잖아요. 만약에 그 현자가 계속 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영웅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희 곁을 영지는 왔다가 떠나야 되는 구조가 있었고요. 문학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사실 그때 그 시기에 사고라는 것이 국가적 재난이나 그런 인재 같은 것들 속에서 일상에서 죽음들이 항상 있고 지금도 그때도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죽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은희의 언니는 살아남았고 은희가 사랑했던 선생님은 또 떠나가야 됐던 그런 상황들이 어떤 영화적인 아이러니 더 큰 슬픔?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벌새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죠. 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공부 마치고 귀국한 게 몇 년이에요? 그때가 2011년이었어요. 2011년이요. 11년.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한 영화예요? 2012년에 이제 아이디어가 났고요. 벌새 아이디어가. 2012년. 네. 그리고 13년에 초고를 썼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뭐 서울영상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국가 주도의 어떤 제작 지원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신청.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제작비를. 네. 그래서 14년부터 제작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 촬영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촬영은 2017년이요. 17년? 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제작 지원이라는 게 1년에 2번 있거나 1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또 떨어지면 내년을 가야 되고 해야 돼서 그 제작 지원을 받으면 바로 촬영해서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닌가 보죠? 그 제작 지원금이 저는 최대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체에서 최대 5천만 원이니까 그 5천만 원을 조금씩 모으는 거죠. 한 군데서 5천, 다른 데서 또 5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조금 연장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 한 몇 년 안에는 꼭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연한을 넘기진 않았었군요. 네, 다행히도. 예. 그럼 거의 공적인 제작 지원 없었으면 못 만드는 영화였었겠네요. 네, 맞아요. 투자자를 찾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투자사를 혼자서 많이 두드렸죠. 근데 한 8, 9군데 상업 투자사에 갔었다가 모두 거절당했어요. 모두 거절. 네. 참 어렵군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혼자 시나리오 들고 찾아갔는데 모두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두드려보고 거절당한 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어요. 네. 너무 좀 질문이 뭐한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영화 감독들이 네. 이 영화 만드는데 뭐 7년 걸렸어요. 네. 막 이럴 때. 그럼 7년 내에 이것만 하셨어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를 사람들은 그 영화 개봉 전까지는 강사로 더 알고 있었어요. 네, 대학에? 대학 여러 군데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또 뭐 미디어 센터나 이런저런 특강도 많이 하면서 사실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 유지 차원에. 그리고 사실은 돈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제가 원래 뭘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한데 아끼기도 해야 돼서 그 기간에 정말 그냥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면서 이걸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 미국까지 가서 영화 공부하고 와서 네. 장편 영화 한 편 만들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죠? 네. 이번에 이 영화가 전 세계 영화제 34관왕 이런 찬사를 받았으니 네. 다음번 영화는 이제 상업 투자자들도 막 달려들잖아요. 많이들 시나리오를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읽어보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보내준다는 네. 얘기는 그러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독만 해달라? 네, 제가 사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다음 영화는 제가 쓴 시나리오가 아니라 있는 각본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하기도 했던 게 한번 연출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좋은 시나리오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하지만 뭔가 내 마음을 정말 다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없군요. 좋은 시나리오들이지만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 벌새 이후작으로 본인이 또 직접 집필한 시나리오도 있지 않나요? 그거를 아이디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 바람으로는 3번째 영화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인간의 감정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좀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서 SF 영화가 좀 몇 년에 SF 영화요? 네. 몇 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SF로? 네. 장르가 SF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영화에서 많이 드러내지 않았던 방식의 영화를 좀 하고 싶어서 좀 많은 준비 기간과 인터뷰, 자료 조사가 좀 필요한 시나리오예요. 네. 그건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제가 자료를 좀 모으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사이에는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로 두 번째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게 계획인데 지금 사람 일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느슨한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SF 영화가 되려면 정말 자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아마 제작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그죠?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자신 있으신가 봐요. 또 근데 제가 워낙 저예산에서 영화를 만든 거에 익숙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도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나리오를 쓰고 나면 영화를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생겼어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기. 뭘 하자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그냥 이걸 쓰고 나서 주인이 나타나겠지.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 그런 마음이에요. 참 영화판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엎어진다. 네.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로 초기 투자까지 받아서 영화 제작을 한참 하다가도 다시 또 엎어지고. 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극장에 걸려서 일반 이
국민들이 본다는 것이 참 어찌 네. 보면 기적적인 거예요. 맞아요. 촬영이 끝나고도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촬영 다 했는데도 네, 극장을 개봉하고 이런 개봉을 아예 비용을, 못하고. 네, 개봉을 못하는 경우.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영화가 결국 완성돼서 극장 개봉까지 하게 된 이 상황이 굉장히 기적 같고 감사해요. 네, 네. 가장 존경하는 또 따라 배우고 싶은 무슨 감독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대만의 에드워드 양 감독님 되게 뭐 좋아하고요. 어떤 영화 만드신? 하나 그리고 둘이랑 지금 개봉 중인 타이페이 스토리 재개봉했거든요. 그 감독이 영화가 그 타이페이 스토리를 만드셨던 감독님이신데요. 네. 대만 유에이브의 어떤 주인공 같은 그런 감독님이세요. 알겠어요. 우리나라 네. 감독 가운데는 선배 감독 가운데는 혹시 이창동 감독님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 봉준호 감독님도 그런 영화를 대하는 어떤 태도라던가 네. 그리고 그 창작을 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굉장히 영감이 되고 있어요. 그 네. 선배 감독님들도 네. 벌새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하죠. 박찬욱 감독님이 영화 보러 오셔가지고 음. 추천사도 써주시고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네. 그 앞으로 나는 이런 감독이 되겠다 한마디 하신다면. 영화를 보고 났을 때 혹은 뭐 책이나 어떤 많은 문화 작품에서 예술 작품에서 저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보고 잘 만들었네. 이 사람 의도가 이거였네라고 읽히는 작품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내가 흠뻑 이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그 작품이 대화를 하게 되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느껴지는 저는 그 후자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세계관을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관객이 내 작품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어요. 참 네. 고민거리, 얘기거리가 많은 영화들 그런 네. 거네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 빨리빨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